한서진은 일요일 아침 늘 그렇듯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잠에서 깼다. 큰딸 다빈이와 아들 민재는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강릉의 늦봄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남편 준호는 이미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려놓고 거실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다. 서진은 잠시 이 풍경을 바라보며 작은 행복에 감사했다. 서진아,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더라. 준호가 말했다. 응, 좀. 계속 속이 메스꺼워.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피곤하고 입맛도 없어. 혹시 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병원 가보려고. 그날 오전 두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강릉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친숙한 병원이었다. 첫째, 둘째를 모두 이곳에서 낳았기에 간호사들도 그녀를 알아봤다. 진료실 안 초음파 기계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의사 이혜진은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서진은 불안함을 느꼈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혜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서진 씨, 혹시 다태아 임신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쌍둥이인가요? 그보다 더 많아요. 4명입니다. 네 쌍둥이입니다. 순간 서진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명이요? 지금 보이는 심장 박동은 4개입니다. 모두 살아있고 아직 초기지만 건강한 상태예요. 하지만 고위험군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작고 또렷한 4개의 심장 박동. 그녀의 뱃속에서 또 하나의 우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혜진은 말을 이었다. 모든 아기를 끝까지 품는 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산모 본인뿐 아니라 태아들에게도요. 4명을 다 안고 가는 건 의료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보통은 선택적 감소를 권유합니다. 선택적 감소. 그 단어는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병원을 나서는 길, 준호는 말이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여러 번 입을 열려다 닫았다. 결국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감당할 수 있느냐보다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어. 4개의 심장 박동을 봤어. 준호야. 그걸 본 순간 난 이미 엄마가 되어버렸어. 그날 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듣자마자 얼굴을 굽혔다. 요즘 세상에 4명을 다 낳겠다고? 서진아, 이건 무모한 일이야. 2명도 벅찬데. 집은 좁고 돈도 넉넉하지 않고 내 몸이 상해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니?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전 아이들을 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심장 박동을 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였어요. 그들을 지키는 것.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서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의사와의 상담 외에도 병원 내 모성상담 간호사 정아름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었다. 아름은 젊고 따뜻한 성격의 간호사였다. 그녀는 서진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묻고 차 한 잔을 내왔다. 전에도 4 쌍둥이를 끝까지 품은 산모가 있었어요. 쉽지 않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들 지금은 유치원 다녀요. 그래도 대부분은 중간에 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서진 씨의 결정이 어떤 것이든 존중할 거예요.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결정이든 그건 사랑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요.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내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에게 아직 얼굴도 손도 잡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나를 통해 세상에 오려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단다. 편지를 쓰며 그녀는 울었다. 조용히, 깊게. 며칠 후 그녀는 병원에 정식으로 의사를 알렸다. 선택적 감소는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4명 모두 안고 가겠다고. 혜진은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이제부터 준비해야 해요. 아주 철저하게요. 그렇게 해서 서진의 3차 임신은 강릉의 평범한 한 가정에서 시작된 가장 비범한 여정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시작이었다. 4개의 심장을 품은 한 엄마의 긴 겨울을 건너는 이야기. 한서진은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멈추질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병원 초음파 화면 속 4개의 심장 박동이 떠올랐다. 그 각각의 점이 생명이었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녀의 자식들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에 있었다. 서진이 결정한 것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도 불안이 가득했다. 이 결정이 두 사람 모두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랐기에 그는 더욱 조용히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진아,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준호가 입을 열었다. 정말 확실해? 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응, 확실해. 두려워. 하지만 내 아이를 지우는 건 더 두려워. 의사는 말했잖아. 4명을 다 안고 가는 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나도 들었어. 매일 생각해. 하지만 그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엄마가 됐어. 그 아이들을 선택해서 제외시키는 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진의 진심을 이해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병원비, 생활비, 공간, 체력 모든 것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서진은 단순히 한 명의 산모가 아닌 한 가정의 중심이었다. 며칠 후 미숙 여사는 다시 집을 찾았다. 그녀는 말없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다빈이와 민재를 안았다.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 안겨 웃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서진아, 미숙 여사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내가 너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져. 다빈이랑 민재는? 어머니. 나도 여자였고 엄마였어. 내 마음 알아. 하지만 책임이라는 건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줘.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역시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아름 간호사와의 상담이 주 목적이었다. 서진 씨, 아름이 말했다. 그 결정을 내리신 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이 무서워요. 아기들 중 누가 잘못될까봐, 내 몸이 버텨주지 못할까봐,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빈이랑 민재를 소홀히 할지도 몰라요. 준호도 점점 지쳐가고 있고 시어머니는 날 불안하게 바라보세요. 그런데도 난 계속 이 선택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누구는 떠나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 누구는 머무는 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지금 머무는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고통스럽고 불완전한 방식이지만 진짜 사랑일 수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위로가 됐다. 누구도 그녀에게 옳다고 하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병원에서의 정기검진과 태아관리를 더 철저히 받기 시작했다. 이혜진 의사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의료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비를 했다. 이제부턴 체력 관리가 생명입니다. 철분, 칼슘, 단백질 섭취량 꼼꼼히 챙기세요. 24주 전까진 무조건 안정. 조기 진통이 시작되면 바로 입원 준비 들어갈 겁니다. 서진은 노트 한 권을 준비해 하루 식단, 운동량, 기분 변화, 복통 여부, 태동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마치 아이들과 이미 대화를 나누듯 그녀는 하루하루를 4명의 태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밤이 되면 다빈이와 민재를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조용히 앉아 일기를 썼다.
종종 편지를 썼고 그림을 그렸고 혹은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아기들에게 말을 걸었다. 봄아, 오늘은 내가 가장 많이 움직였어. 여름아, 넌 음악에 반응하는 것 같더라. 가을아, 아직 조용하지만 분명 내성적인 성격이겠지? 겨울아, 너는 뭔가 다정할 것 같아. 그녀는 아기들을 이미 가족처럼 느끼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몸은 무겁고 자주 숨이 가빴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서진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그녀의 배 위에 올렸다. 가끔은 나도 두려워. 아기들이 아니라 너를 잃을까봐.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난 무모하지 않게 싸울 거야. 우리 아기들과 함께, 그리고 너랑 함께. 조용한 밤, 네 개의 작은 심장 소리가 그들 사이를 채웠다. 그리고 그 소리만으로도 서진은 오늘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임신 18주차, 한서진은 결국 입원했다. 강릉에서 서울로 전원된 이후 그녀는 서울대병원 고위험 산모병동에 배정되었다. 단태아였다면 아직 산책도 가능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태교를 이어갔을 시기였지만 4명의 생명을 품고 있는 그녀에게 일상은 사치에 가까웠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연남동의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간헐적으로 구급차 사이렌이 도심의 어지러운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다. 병실 안에서는 서진의 몸 상태를 기록하는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싸움입니다. 의사 이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궁경부가 이미 짧아지고 있어요. 조기 진통 위험이 높고 자궁 내 공간이 4명에겐 너무 빠르게 좁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절대 안정 유지하셔야 합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고개만 끄덕였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복부에 당김이 느껴졌다. 허리는 자주 저렸고 다리는 부어올랐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등이 굳고 숨이 차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오전 7시 혈압 측정, 8시 초음파, 10시 영양수액, 12시 식사, 오후엔 가벼운 스트레칭과 태동 확인, 밤엔 주기적 자궁 수축 감시와 모니터링. 그리고 매일 저녁, 그녀는 태동을 느끼며 아기들과 대화를 나눴다. 하루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응급 대응 상황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복통, 불규칙한 수축, 태아 심박수 변화, 그 어떤 신호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간호사 정아름은 거의 매일 그녀를 살폈다. 침묵 속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서진의 정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서진 씨, 어제보다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봄이가 움직임이 활발하네요. 내일은 여름이 차례인가 봐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불안했다.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 무렵 강릉에 있는 집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준호는 아이 둘을 돌보며 재택근무와 현장 작업을 병행했고 장모님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다. 그러나 어른들 사이의 갈등도 점점 깊어졌다. 내가 그래서 줄이라고 했잖아. 어느 날 미숙 여사는 전화기 너머로 분노를 터뜨렸다. 지금 봐, 서진이 서울에서 혼자 누워있고 집은 난장판이고 이게 정상이야? 준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에게도 모든 것이 벅찼다. 두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밤마다 울었고 자신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다. 어느 저녁 민재가 발열과 기침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단순한 감기였지만 엄마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을 본 준호는 결국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날 밤 그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진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서진은 전화를 붙잡고 조용히 울었다. 나도 그래. 나도 매일 울어.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전선 위에 서 있다는 걸 확인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똑같이 짓눌리고 있었다. 그 후로 서진은 하루에 한 번 동영상 편지를 찍기 시작했다. 다빈아, 엄마는 괜찮아. 여긴 햇빛이 참 예쁘단다. 민재야,
아프지 마. 엄마도 너처럼 병원에 있어. 우리 둘 다 곧 집에 가자. 영상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영상이 꺼진 후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다. 두려움과 죄책감,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지만 그녀는 매일 녹화 버튼을 눌렀다. 26주차, 이혜진은 다시 한번 말문을 열었다. 지금부터는 숨을 쉬듯 기도하셔야 합니다. 28주를 넘기면 희망이 훨씬 커져요. 아이들 폐 발달이 어느 정도 완성되니까요. 하지만 그 전엔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진은 손을 가슴에 얹고 4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우리 28주만 버티자. 그 후엔 엄마가 울어도 좋고 아파도 괜찮아. 지금은 같이 버티자. 그날 저녁 정아름 간호사는 서진의 병실에 작고 낡은 책 한 권을 두고 갔다. 표지에는 버티는 사랑이 결국 이긴다라는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그 책을 펼치며 병실의 침묵 속에서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작게 써내려갔다. 오늘도 4개의 심장은 살아있다. 나는 그 심장을 지키는 하나의 몸, 그리고 하나의 의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다시 싸우기 위해 눈을 떴다. 임신 27주 5일째 되던 새벽, 병실은 고요했다. 창문 바깥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병원 복도에서는 간헐적인 발소리와 기계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서진은 여느 때처럼 얕은 잠에 들었다. 배가 불러오며 잠자는 자세가 불편했고 자주 깨기 일쑤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모처럼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 2시 40분경 복부에서 강한 압박감과 통증이 몰려왔다. 서진은 눈을 떴고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했다. 땀이 흘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가슴이 조여왔다. 동시에 무언가 축축한 감촉이 다리 사이에서 느껴졌다. 비었다. 간호사님, 도와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곧이어 호출벨을 누르자마자 정아름 간호사가 달려왔고 상황을 본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출혈 발생, 의사 호출, 산모 복통 심함, 조기 진통 의심됩니다. 순식간에 병실은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이혜진 교수와 응급팀이 새벽 3시 전 병실로 도착했고 서진은 곧장 분만 준비실로 이송되었다. 배 위에 초음파 기계를 대자 내 아이 중 셋의 심박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막내 겨울이의 심박수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고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교수님, 폐성숙 주사 맞은 지 48시간 경과했습니다. 현재 가장 이상적인 시점입니다. 이혜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왕절개 준비. 5분 내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마취과, 소압과, 신생아 집중치료팀까지 모두 대기 상태로 돌입했다. 병원 안의 한 구석, 산모 1명과 4명의 태아를 두고 수십 명이 움직이고 있었다. 서진은 수술대 위에 누워 조명을 바라봤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선생님, 아이들, 괜찮을까요? 이혜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그 어떤 산모보다 강했고 아이들도 엄마를 닮아 강하니까 끝까지 함께 갑시다. 마취가 들어가고 서진의 몸이 차츰 감각을 잃어갔다. 주변의 소리가 흐려지고 빛이 흐릿해질 즈음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봄아, 여름아, 가을아, 겨울아. 새벽 3시 24분. 첫 번째 아이 봄이가 태어났다. 980g. 울음소리는 작지만 분명했다. 이어 3시 25분. 여름이. 910g. 작지만 손가락을 움켜쥐는 힘이 강했다. 3시 26분. 가을이. 860g. 잠깐의 정적 후 터져나온 울음의 수술실 안이 안도의 숨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3시 27분. 겨울이. 750g. 하지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겨울이. 무호흡. 심박수 약함. CPR 시작합니다. 소생팀 대기.
아드레날린 투여 준비. 수술실 안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그 작은 생명이 다시 숨을 쉬기까지 47초가 걸렸다. 그 47초 동안 수술대 위에 서진은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뭔가가 떠나려 하다가 다시 붙잡히는 듯한 느낌. 그녀는 울 수 없었지만 눈물은 흘러내렸다. 아이들은 곧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로 옮겨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이들의 생존율은 앞으로의 시간에 달려 있었다. 서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혼수 상태로 12시간을 버텼다. 과다출혈과 저혈압으로 인해 몸은 위태로웠지만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다. 준호는 수술이 끝난 직후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NICU의 유리창 너머에서 조그마한 인큐베이터 속 아이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이게 생명이구나. 그는 중얼였다. 이게 내게나. 그리고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진을 보고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수많은 주사선과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이틀 후 서진은 의식을 되찾았다. 천천히 눈을 뜨고 희미하게 속삭였다. 아이들은?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어. 4명 다. 겨울이도. 조금 위험했지만 지금은 안정됐대.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며칠 뒤 서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 NICU로 들어갔다. 병원 측 배려로 보호복을 입고 직접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보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주먹보다 작은 손, 주먹보다 작은 가슴.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알았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그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유였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오늘 4번 태어났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로 했다. 병원 창밖엔 새벽이 또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새벽은 죽음의 문턱이 아닌 생명의 입구에서 맞이한 첫 빛이었다. 서진이 퇴원한 건 제왕절개 수술 후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아직 몸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배에는 긴 수술 자국이 선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병원 침대 위에서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 없었고 두 아이는 강릉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미와 여름이는 상태가 안정되어 강릉의 한 병원으로 이송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가을이와 겨울이는 아직 폐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NICU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이대로라면 2, 3주 내 이송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귀가 당일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앰뷸런스를 이용해 이송되었다. 보미와 여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서진은 그 옆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그들을 지켜봤다. 엄마가 집에 데려가 줄게. 조금만 더 버텨줘. 강릉에 도착한 그날 집안은 조용했다. 준호는 몇 주간 청소와 정리를 반복하며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지만 4명의 신생아가 들어올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침실 한 칸엔 이미 다빈이와 민재가 자고 있었고 거실에 임시로 마련한 유아용 침대 2개가 전부였다. 집이 너무 작다. 서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중얼였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작아서 그런 거지.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그들의 첫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보미는 저체중으로 인해 밤새 알람이 울렸고 여름이는 수유량이 부족해 불안정한 호흡을 반복했다. 서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 3시 아기를 안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 정말 괜찮을까? 그 옆에서 다빈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작은 담요를 들고 엄마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다. 엄마, 힘들면 나한테 말해도 돼. 내가 동생들 봐줄게. 서진은 딸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빈이는 어느새 아이에서 누군가의 누나로 자라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주민 몇 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서진의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이웃들이었다.
어떤 이는 유아용 기저귀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작은 금전적 후원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들의 진심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힘들 때 돕는 게 이웃이죠. 혼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 그 말에 서진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방문이 있었다. 미숙 여사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인큐베이터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저 애들이, 이 아이들이 죽을 뻔했던 애들이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이는 심장 멈췄었어요. 47초 동안. 그런데 다 살았네. 네, 어머니. 다 살았어요. 아직 작고 약하지만 모두 살아있어요. 미숙 여사는 서진을 바라봤다. 그 눈엔 더 이상 책망이나 걱정보다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땐 너무 무서워서 내가 무모하게 보였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겠구나.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을 잡았다. 얘들아,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그 순간 서진의 마음 한구석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그날 밤 서진은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렸다. 오늘 봄이와 여름이는 처음으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직도 이 작은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이 살아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오늘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가을이와 겨울이도 강릉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스스로 숨쉬는 데 성공했고 체온도 안정되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병실 가득 4개의 인큐베이터. 그녀는 창문을 열고 말없이 4명의 아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희를 키울게. 병원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너희를 안고 키울게. 그 말 속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은 어떤 고통도 견디겠다는 다짐이었다. 이제 4개의 심장은 집안에서 뛰고 있었다. 서진은 비로소 이해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내 아이가 모두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집안은 하루 종일 기저귀 교환과 분유 타는 소리, 울음소리로 가득했고 그 사이를 서진과 준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오갔다. 어느 순간부터는 낮과 밤의 경계도 흐려졌다. 해가 떴다고 아침은 아니었고 해가 졌다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다. 서진은 거의 매일 밤을 새웠다. 가슴엔 겨울이가 안겨 있었고 발 옆엔 가을이가 누워 있었다. 그들은 번갈아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서진의 심장을 수없이 흔들어댔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겨울이가 토를 하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 서진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료진은 탈수 초기 증상이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겨울이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금세 안정을 찾았지만 그날 밤 서진은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며 무너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강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저 무너질 틈조차 없는 상태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정말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걸까? 서진은 처음으로 그 의문을 입 밖으로 꺼냈다. 병원 벤치에 앉아 소리를 죽여오는 그녀를 본 간호사 아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서진 씨,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체력도, 돈도, 공간도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아름은 서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살아있는 건 서진 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 위에 도움을 더할 때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서진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강해지고 싶었고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때때로 혼자서 다 감당하겠다는 착각으로 이어졌다. 아름의 말처럼 이젠 도움을 받아야 할 때였다. 그날 이후 서진은 블로그에 솔직한 글을 올렸다. 내 쌍둥이 육아의 현실, 그녀의 감정,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응원이나 박수가 아닌 구체적인 손이라는 고백이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의 한 작은 육아 커뮤니티가 먼저 나섰다. 강릉 내 쌍둥이 지원 모임이라는 이름의 소그룹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고 매주 돌아가며 아기 돌보미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이들이 생겨났다. 한 명만 안아줘도 큰 도움이 돼요. 잠깐 집 청소만 해드릴게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가져갈게요. 이웃들이 건넨 손길은 작았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컸다. 서진의 일상은 조금씩 숨 쉴 틈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진의 블로그가 또다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내 쌍둥이 엄마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그녀는 또 다른 시선과 마주하게 되었다. 책임질 수 없으면 애를 왜 그렇게 낳았나. 감성팔이 하지 말고 국가에 의존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지가 낭비된다. 그녀는 차마 댓글을 다 읽지 못했다. 상처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 말들은 뼈보다 깊은 곳을 찔렀다. 준호 역시 댓글을 보며 얼굴을 굽혔다. 이럴 거면 블로그 그만 써. 하지만 난 감정을 털어놓을 곳이 블로그밖에 없어. 그럼 차라리 비공개로 해.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건 관심이 아니라 평온이야. 서진은 그날 밤 블로그를 닫지는 않았지만 며칠간 비활성화했다. 대신 그녀는 다이어리에 글을 적었다. 오직 자신만 읽을 수 있는 공간에. 나는 더 이상 모두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며칠 후 그녀는 블로그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짧은 글을 남겼다. 모두가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비난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은 예상과 달리 조용히 퍼졌고 몇몇 육아 관련 전문가들과 상담사들이 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 아동발달 심리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내 쌍둥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버티는 엄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녀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서진은 조용히 내 아이가 잠든 방 안에 들어갔다. 그 작은 손들, 규칙적인 숨소리, 앙상하지만 온전한 생명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사랑만으로 부족해도 괜찮아. 엄마는 오늘도 너희를 위해 배운다. 부탁하는 법, 쉬는 법, 그리고 버티는 법.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는 하루였다. 서진이 다시 블로그를 열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전에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보던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연락을 해왔다. 지역 방송국에 일하는 프로그램에서 서진의 가족을 취재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서진 씨의 기록은 단지 육아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가족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제작진은 최대한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촬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와 취지에 마음을 열었다. 이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촬영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아기들의 수면과 수유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만 카메라가 돌아갔다. 카메라는 서진이 분유를 타고 아이들을 안고 다빈이와 민재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을 담았다. 그리고 어느 날은 준호가 밤새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씻는 모습도 함께 담겼다. 특히 제작진은 서진과 아름 간호사의 재회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아름은 자원봉사자로 가족을 돕고 있었고 카메라 앞에서도 변함없이 서진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다.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조용한 영웅이에요. 아무것도 과장되지 않았는데 이 가족 자체가 드라마니까요. 방송은 한 달 후 평일 밤 9시 뉴스 직후에 방영되었다. 그 다음 날 모든 것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방송 이후 서진의 블로그는 하루 만에 방문자 수가 20만을 넘겼고 그녀의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정말 존경합니다. 용기 있는 엄마예요. 나도 같은 경험을 했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대로 또 다른 목소리들도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남편 수입으로 5식구도 감당 못하면서 애를 왜 4명이나 낳았냐. 감성팔이 그만 좀 해요. 나라가 후원하니까 다 낳은 거 아니에요? 책임 없는 출산이 사회적 짐입니다. 이 말들은 지난번보다 훨씬 거칠었고 직접적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가족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블로그 글의 문장을 왜곡해 퍼뜨리기도 했다. 서진은 다시 무너졌다. 그날 밤 그녀는 댓글을 읽다 말고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손이 떨렸다. 왜 이러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왜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지? 준호가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다. 그는 말없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우린 선택했잖아. 누구도 이해 못할 선택이었지만 우리가 버틴 건 사실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엄마였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아. 그는 한참을 서진의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쉬자, 서진아. 이번엔 내가 안고 갈게. 넌 그냥 오늘 하루만은 엄마 말고 한서진이 되어. 그 밤 서진은 오랜만에 아이들이 없는 방에서 잤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깊은 잠에 들었고 아침 햇살 속에서 새벽보다 더 고요한 평화를 느꼈다. 며칠 뒤 그녀는 아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래요. 그럴 자격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요. 서진 씨 덕분에 말을 할 수 있게 된 엄마들이 있다는 걸. 지금도 버티는 중이라고 고백해도 된다고 생각한 엄마들이 있다는 거요. 그 말에 서진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 주말 강릉시립도서관에서 다태아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작은 비공식 모임이 열렸다. 처음엔 3명뿐이었다. 서진, 아름, 그리고 한 엄마가 더 왔다. 두 번째 모임엔 7명이 모였다. 그리고 2달 후 12명. 서진은 이 모임을 같이 버틴 사람들이라 불렀다. 거창한 목적도 후원도 없었다. 그저 모여서 이야기하고 울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한 엄마가 말했다. 나도 줄였어요. 그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근데 서진 씨 덕분에 처음으로 그때의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블로그를 다시 열었다. 한동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말 앞에서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했던 선택은 누군가의 해답이 아니고 누군가의 모범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제가 살고 싶었던 방식이었고 제가 지키고 싶었던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하루도 살아냈다는 것만 기록하려 합니다. 그 글은 조용히 퍼졌고 큰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의 우편함에는 작은 손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당신이 남아있어줘서 저도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익명의 엄마. 서진은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남아있자. 말이 아니라 존재로 버티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다시 아이들 곁으로 걸어갔다. 조용히, 하지만 더욱 단단하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초입이 시작되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생후 7개월이 되었고 집안에는 조금씩 일상이라는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서진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이전처럼 매일 울지는 않았다. 준호는 말수가 더 줄었지만 그 침묵 안에는 지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빈이와 민재는 이제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 익숙해졌다. 집안 전체가 작은 전쟁터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온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겉으로 보이는 고요와는 달랐다. 오늘은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다리가 계속 저려.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출산 이후 몸을 제대로 회복할 시간이 없었던 서진은 이제서야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갑상선 수치가 불안정했고 만성 피로와 손목 통증, 그리고 간헐적인 어지럼증까지 그녀를 덮쳤다. 의사도 말했다. 출산 자체보다 이후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내 아이를 키우는 건 단순한 육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본인 몸 챙기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 말은 맞았다. 그러나 본인 몸을 챙긴다는 말이 그처럼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자는 날은 없었고 온종일 울고 먹고 사는 아이들 사이에서 서진은 늘 최후의 순서였다. 그녀의 끼니는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찬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씻는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서진 씨, 괜찮아요? 모임 날 아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야.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엔 진심이 드러나 있었다. 그날 모임엔 새로운 엄마 한 명이 왔다. 수줍게 자기소개를 하던 그녀는 말을 잇다 눈물을 흘렸다. 전 아기를 한 명만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4명이나 키우시는 거 보고 처음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고맙더라고요. 저도 계속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짧은 연결만으로도 서로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모임이 끝난 후 서진은 도서관 근처 찻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몇 안 되는 시간이었고 그 짧은 고요가 그녀에겐 사막 속 오아시스 같았다. 창밖에는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들한테서 잠깐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나쁜 엄마는 아니지?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그러자 옆 테이블에서 말을 걸어온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러며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도 엄마가 되는 과정이에요. 아, 네. 전세 아이를 키웠어요. 지금은 다 커서 독립했지만 그때 저도 매일 그랬어요. 죄책감, 분노, 후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기억나는 건 같이 있었던 시간보다 견뎌냈던 순간이더라고요. 그 말은 서진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기억해요. 나도 사람이라는 걸. 서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 스스로를 위한 따뜻한 국을 끓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밤 오래간만에 반신욕을 했다. 손끝이 부르르 떨릴 만큼 피곤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몸이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준호가 말했다. 이사하자. 너무 좁아. 우리 셋이만 있을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사는 비용도 크고 주변 도움도 사라져. 여긴 적어도 누군가 우릴 알고 도와주잖아. 그러면 구조라도 바꾸자. 거실을 아이방으로 만들고 우리는 안방에 같이 자자. 그들은 밤늦도록 집의 구조를 다시 설계했다. 책장을 치우고 기존 가구들을 재배치했다. 작은 거실엔 4개의 아기 침대가 나란히 놓였고 창문엔 두꺼운 암막 커튼이 달렸다. 그렇게 새로 짜인 공간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우리의 공간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서진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편지 대신 그림을 그려주었다. 간단한 선으로 그린 엄마와 아빠, 그리고 4명의 아이. 그림 속 얼굴은 웃고 있었다. 밑에는 짧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 우리는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다. 서진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그 옆에는 다빈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도 나란히 있었다. 겨울이 문턱, 새벽 2시.
아이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서진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을 돌아봤다. 그녀는 오늘도 완벽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도 다시 일어났고, 다시 안아주었고, 다시 사랑을 선택했다. 회복은 여전히 더딘 걸음이었지만 그 느림조차도 이제는 그녀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느린 걸음이 그녀와 아이들을 진짜 삶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걸 서진은 믿고 있었다. 봄이와 여름이, 가을이와 겨울이가 생후 10개월을 넘기면서부터 집안은 조용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울음소리는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터졌고, 밤중 수유는 줄었지만 끝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리듬은 서서히 일정해지고 있었다. 하루 중 한두 시간은 모두가 잠들거나 조용히 노는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은 마치 전쟁 후 찾아온 정적처럼 서진과 준호에게 깊은 안도의 숨을 허락했다. 그날 오후, 내 아이가 낮잠에 들자 서진은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다. 맑고 쌀쌀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작은 의자에 앉았다. 오랜만에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생각했더라. 서진은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산후 6개월부터 쓰기 시작했던 일기장이었다. 처음 몇 장은 아이들의 체온과 수유 기록, 응급상황 대처법으로 채워져 있었고, 이후부터는 점점 그녀 자신의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다. 불안, 두려움, 분노, 후회, 그리고 때때로 떠오르는 감사와 감동까지 그 모든 감정이 한 줄 한 줄 조용히 새겨져 있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손엔 방금 내린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오늘은 좀 괜찮아 보여. 오늘은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나보다 더 피곤했던 날인 것 같아. 둘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다. 서진은 더 말랐고 눈가에는 피로가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준호 역시 눈빛이 깊어졌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과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서진아,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든 우리가 함께라면. 그 순간 그녀의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신념처럼 들렸다. 같은 시각 다빈이는 유치원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늘 아래 큰 집, 그 안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4명의 아기가 있었다. 다빈이는 그 밑에 또박또박 적었다. 우리 가족은 5명이 아니고 7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좀 시끄럽지만 나는 그게 좋아요. 유치원 선생님은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서진에게 보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서진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는 자라면서 사랑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며칠 후 아름 간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가족복지 포럼에서 서진 씨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대요. 물론 본인 동의하에요. 서진은 망설였다. 그동안의 노출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선명했기에 그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도 커요. 알아요. 그래서 강요는 안 해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괜찮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글을 누군가 대신 읽어주는 형식이었다. 포럼 당일 서울의 한 컨벤션홀 사회자가 그녀의 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저는 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모두들 말렸고 저조차도 두려웠지만 그 생명을 눈으로 본 순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흔들립니다. 그러나 매일 다시 일어섭니다. 청중은 조용히 글을 들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발표가 끝난 후 서진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실 육아의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언론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자극적인 기사보다 오히려 조용한 지지와 공감이 더 많았다.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조금 더 버텨보자. 어쩌면 우리 모두 자신의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걸지도. 그날 밤
서진은 서울에서 돌아와 잠든 아이들 곁에 조용히 누웠다. 가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등을 스치고 여름이가 낮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너희 덕분에 세상을 덜 무서워하게 됐어.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모두 깨어나기 전 그녀는 블로그에 짧은 글을 남겼다. 회복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도착한 만큼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녀의 글은 누군가에게 영웅담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더 진실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다. 생후 1년이 되던 날, 내 아이의 첫 번째 생일 잔치가 열렸다. 조용하고 단출한 행사였다. 화려한 풍선도 전문 촬영팀도 없었지만 가족은 처음으로 모두 함께 모여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작은 케이크 위에는 4개의 초가 나란히 꽂혀 있었고 다빈이가 직접 만든 종이 왕관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얹혔다. 이 초는 봄이거, 이건 여름이거, 그리고 가을이랑 겨울이것도 하나씩. 다빈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진은 초에 불을 붙이며 속삭였다. 4명 모두 살아있다는 건 지금도 기적이야.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동생들이 신기한 듯 케이크에 코를 바짝 들이댔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웃음 뒤엔 말하지 않은 무게도 존재했다. 서진과 준호는 여전히 힘겨웠다. 재정 상황은 늘 빠듯했고 두 사람 모두 언제나 지쳐 있었으며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실용적인 내용들로만 채워지고 있었다. 오늘 밤 수유는 내가 할게. 내일 민재 병원 예약돼 있지? 기저귀 떨어졌어. 마트 들려야 해. 그들은 여전히 가족을 위해 함께였지만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준호가 말했다. 우리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보자. 서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그래? 우리 너무 많이 참았잖아. 각자. 한동안은 그냥 견디는 걸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챙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 서진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결국 수긍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육아와 생존 사이에서 부부는 자주 투명한 존재가 된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오해는 거리감을 만든다. 다음 주 그들은 동네에 새로 생긴 부부 심리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따뜻한 눈빛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특별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힘들 땐 말보다 침묵이 많아지죠.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서로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준호는 말했다. 서진이는 나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걸 보면서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론 나 자신이 작아 보였어요. 서진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준호는 늘 곁에 있었지만 가끔은 그 곁이 너무 조용해서 나 혼자 버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상담실의 대화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육아가 아닌 서진과 준호로서의 마음을 나누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진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래? 준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든.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봄이와 여름이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가을이는 책을 넘기며 옹알이를 했고 겨울이는 동생들 중 제일 먼저 엄마라는 단어를 말했다. 엄마. 서진은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겨울아,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 그 작은 목소리는 서진의 눈물샘을 건드렸다. 그날 밤 그녀는 블로그에 짧은 글을 남겼다. 겨울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1년 동안의 피로가 눈물로 녹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엄마라는 사실 하나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 글엔 예상보다 많은 댓글이 달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가 아니라 살아낸 날들을 기록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었다. 몇 달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서진의 블로그를 읽은 센터장이 다태아 부모를 위한 정기 강연을 열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버티는 엄마일 뿐인데요. 바로 그거요. 그래서 듣고 싶은 거예요. 이론보다 경험이 때론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니까요. 그날 강연장, 20명 남짓의 부모들이 서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말했다. 내 쌍둥이를 키우면서 저는 매일 무너졌고 매일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엄마가 다가와 물었다.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으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지만 사랑은 늘 그렇게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날 강연장을 나서며 서진은 해가 기울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준호가 아이들을 안고 걸어오고 있었다. 다빈이와 민재는 양손에 작은 풍선을 들고 있었고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는 각각 유모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 길은 끝이 아니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야. 넘어지고, 울고, 또 일어서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글을 썼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녀는 글쓰기 종료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창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들 방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이제 4개의 숨소리와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 삶이 자라고 있었다. 끝은 아니었다. 이건 단지 또 다른 내일을 향한 시작이었다.